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좀 더 빨라진 금리 시기에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저번 고용지표 발표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흐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채 관리에 대한 부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미국 고용지표였는데 결국 변수가 발생이 됐어요. 2일 정도 좀 더 앞서서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지만 실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고용지표 발표 전에 연준 이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발표되는 거, 그러니까 8월 초에 발표한 요 지표랑 그 다음에 9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가 연달아 이 비농업 지수가 80만을 넘게 되면 10월에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그 기준에 충족된다. 테이퍼링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에 충족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표가 딱 나오면서 바로 금리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테이퍼링 실시, 가시화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증폭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 이제 9월 초에도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그때도 만약에 80만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때문에 긴축 스케줄까지 당겨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그날 아마 8% 폭등을 했을 거예요, 금리가. 물론 지금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먼저 딱 움직이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같이 강세를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금이랑 은 시장에서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이랑 은은 특히 어제 기준으로 어, 은은 뭐 횡보였으니까 이제 금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추세가 좀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금이랑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멤버십 분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소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넘기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디커플링 장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이제 앞당겨지게 된다. 그거는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금 자체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미국이 조금 더 신흥국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미국보다 신흥국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장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고용지표 때문에 신흥국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상단이 닫혔어요, 지금. 상단을 뚫고 갈 모멘텀을 이제 또 다시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 상단은 닫혀 있기 때문에 섹터별 흐름이 각각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상단이 닫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 안 좋죠.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8월 말에 금리 인상을 거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스케줄, 테이퍼링 스케줄이 빨라지게 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선제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먼저 나설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은행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 회복 이런 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올 초에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 총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리셋까지 각오하겠다.
그 정도로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가계부채 면에서 너무 취약하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상단이 지금 현재 닫혔고 섹터별 흐름 제각각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맘 편하게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딩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북 관계에 대한 문제, 하나는 이재용 회장 석방 여부 문제. 요거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요건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해결이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랑 전략적으로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견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그 지역적인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수 상단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 상단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기까지 또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 포지션이 중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튈까?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방향을 정할 텐데 어디로 튈까 딱 봤더니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 현재까지 외국인 포지션은 안타깝지만 상방이 아니고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면 되는데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일단 7월 내내 매도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매도 포지션에 있다가 지수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급반등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때 외국인은 상반 베팅을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전에 완전히 중기 포지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향을 밑으로 잡았어요.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도 메이저도 상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번 수요일날 이번에 고용지표가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번 주 제가 수요일날 보여드렸을 때는 금리 동결 2%가 50%였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 이게 쭉쭉쭉 떨어지더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22년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하겠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70%죠. 그리고 이제 이게 11월물로 좀 땡겨질 거예요.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거의 5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특히 다음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 다음 고용지표가 실제 테이퍼링을 언제 진행할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잡힐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 퍼센트가 또 내려가겠죠. 11월 달이. 11월 달이 이게 쭉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9월 달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50% 밑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앞으로 고용지표가 발표될수록 이런 이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연준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 베팅 상황이 계속 바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이 포지션들이 그대로 반영돼 왔었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연준의 테이퍼링 스케줄뿐만이 아니고 금리 인상 스케줄까지 앞당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못 넘겼잖아요. 그러면 오늘 발표할 CPI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오늘 CPI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시계 자체도 계속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사가 나왔죠. 이제 아틀랜타, 보스턴 여는 총재들도 테이퍼링에 이제 나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7월 고용보고서,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왜냐하면 7월 고용보고서가 8월 초에 나오잖아요. 이런 증가세가 한두 달 더 지속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OMC 위원회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이번 이 고용지표에서 봤듯이 80만 명 이상이 연달아 나오는 형태.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에 충족된다라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애틀랜타나 보스턴 여는 총재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빨라지면 10월 달에도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즉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논의가 공식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기존에는 아무리 빨라도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에 테이퍼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은 봤지만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서 그 시기가 최대 3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으로 절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일단 4분기에 무조건 합니다. 문제는 10월 달에 하느냐 12월 달에 하느냐인데 9월 달 고용지표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9월 달 고용지표에서도 뭐 지금 수준으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9월 FOMC에서 멘트가 좀 세게 나오겠죠. 매파적으로. 왜냐면 9월 FOMC는 9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까지 확인을 하고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9월 FOMC 때 좀 발언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 10월 달에 테이퍼링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끝내는 방안도 과거보다는 좀 더 짧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한 5년 동안 진행되어야 될 그 정책 흐름이 1년에 그냥 압축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부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금리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까 특히 신흥국 국가에서는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가계부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은에서는 연초 그레이트 리셋도 각오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금융위원장들의 그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금융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멘트들이. 그리고 DSR도 지금 40%가 적용 중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강화할 거예요. 지금 발표된 거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번 7월 달에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년 7월로 이제 바뀌게 되면 총 대출액 자체에 그냥 DSR이 적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이거를 합산을 했을 때 2억 원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40%의 DSR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사항과 이 사항 또 별도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23년 7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이제 무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 뜻은 이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매할 때에도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게 되면 DSR 40%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훨씬 더 많이 얼어붙겠죠. 왜냐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되어야만 주택시장이 좋은 거고, 그리고 매입을 하려는 매수자가 계속 뒷받침되어야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가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용이 계속 창출되어야 돼요. 신용이 계속 창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요 흐름은 신용이 계속
창출되는 흐름이 아니고 이제 줄어드는 형태죠. 점점점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요 흐름을 보게 되면 부채 관리 신경 안 쓸 수가 없겠구나.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 표랑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 경로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일단 미국 쪽이랑 한국 쪽이랑 일단 비교를 할게요. 그리고 이 표를 그대로 두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을 볼게요. 미국은 이제 2022년 전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아마 내년 3분기 정도에 끝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테이퍼링을 끝내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동시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돼요. 근데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9월 초에 나오는 고용지표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 9월 달이나 8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땡겨졌으니까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경우.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2월 달에는 할 거예요. 그래서 9월에서 12월 정도. 그리고 테이퍼링은 10월에서 11월 정도 이제 시작하겠죠. 왜냐면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앞서서 이 기사를 봤듯이 테이퍼링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테이퍼링 딱 끝내버리고 바로 긴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퍼링 이후에 그 고용지표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과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기준은 다릅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기준에 도달한다고 해도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테이퍼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끝내더라도 금리 인상까지 조금 휴식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만 끝내놓고 금리 인상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분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바로 금리 인상 최초 1회가 2022년 하반기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발표되는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2023년에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023년까지 1회 그리고 여기 2회 총 3회 이상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시계로 보면. 그리고 한국을 볼게요. 한국은 아마 먼저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빠르면 이번 달 말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달 말 말고 올해 말쯤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내년 초에 한 번 더 할지 어쨌든 요 근래 금리 인상 2회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요런 스케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테이퍼링 기간 때 우리나라 시장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렇게 이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최대한 막으려면 금리 인상 해주고 환율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권 쪽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계속 메리트가 생겨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이것도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타이밍에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아무리 못해도 4회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케줄을 이제 그대로 붙여가지고 요거랑 이제 대조를 해볼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저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쪽에 타격을 주는 거는 요거 같거든요, 요거. 1번과 2번 사항이 폐지가 되는 거. 그러면 대충 이 정도 시기겠죠. 완전히 긴축 스케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해, 2023년. 이 해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정말 이거는 돈줄을 그냥 아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이 신용 자금을 거의 막는 수준입니다. 1번과 2번 페이지, 1번과 2번 사항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뭐 주택 가격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렴한 주택이건 뭐건 상관없이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DSR 40%를 적용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023년이 되기 전에 부채 관리는 어느 정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를 갚는 거 그리고 주담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유지가 현재 상황이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은 2023년 전에는 일단 좀 건강하게 만들어둘 필요는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슈가 이 버블 붕괴죠, 버블 붕괴. 과연 버블 붕괴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느냐. 통상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2023년 이 해가 굉장히 유력한데 2023년 전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2023년이나 2024년 요 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이 겪었죠. 금리 인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한 2%대거든요. 기준금리. 근데 2.5% 정도 가기 전에 그 전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거 메커니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2018년에도 겪었죠. 그때 당시에서도 뭐 중기금리가 3.5%다, 뭐 3.25%다라고 했지만 이거 가기 전에 시장 발작이 일어나면서 금리 동결 사이클로 바뀌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전환이 되더라도 얼마 올리지 못하고 시장이 발작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자 또 줄어들고 또 그 다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면서 근데 그게 버블 붕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부채 상황을 우리가 가늠했을 때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2023년 이제 전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아직 2023년 이후부터 이게 2023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2023년 포함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합쳐서 보면은 2023년 전까지는 부채 관리를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은 좀 건강하게 만들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이제 하는 쪽에서도 움직일 거고 이런 스케줄을 이제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시점이 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어려운데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게 어떻게 잘 풀리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당장 이 CPI 발표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선물 옵션의 만기죠. 그래서 내일 이거 발표되고 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의외로 뭐 언더슈팅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내일만큼은 외국인 마음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옵션을 어떻게 해먹을지 내일 하루만큼은 외국인 마음대로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단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감을 짓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